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라 코로나19 지정병상 7,400여 개 가운데 1,477개를 다음 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4.2% 늘어난 31만 7,68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전체 1.6%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가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불법 온라인 광고 판매 사례를 집중 점검해 569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쥐젖은 특별한 증상이 없고 번지지 않으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이언이 쿠바를 강타하면서 쿠바 전역이 정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쿠바 전력청 기술국장은 이언이 자국을 통과한 직후 전력망이 붕괴했다고 밝혔는데 현지 시각 28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특이한 혈액형을 타고난 호주의 한 남성이 평생 동안 헌혈을 해서 무려 240만 명의 신생아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14살 때 남들에게서 받은 수혈에 감사해서 헌혈이 가능한 18살부터 80살까지 쉬지 않고 헌혈을 한 기적 같은 사연을 과톡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병상 7,400여 개 가운데 1,400여 개가 사용돼 20%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1,477개를 다음 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겨울 또다시 재유행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전국 10,000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등의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료료와 의료상담센터의 재택 전화상담 관리료, 일반 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 관리료를 11월 말까지 2달간 연장 적용합니다. 또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는 11월 말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 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5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소폭 내리고 BA.2.75와 BA.4.6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셋째 주 국내 오미크론 세부 변이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BA.5가 95.8%로 집계돼 한 주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감염의 검출률은 98.8%로 전주와 비슷했지만 해외 유입이 83.7%로 전주보다 9.1%포인트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BA.2.75와 BA.4.6의 검출률은 2%와 0.4%로 집계돼 각각 전주보다 1.2%포인트, 0.2%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감염보다는 해외 유입에서 각각 5.8%포인트와 2.1%포인트씩 크게 늘었습니다. 중대본은 BA.4.6의 경우 미국에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세계적으로는 증가율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 국내 우세종으로 변할지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며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걱정인 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청년층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서울 지역 화장장 예약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꽉 차는 등 포화 상태입니다. 대유행 땐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였던 코로나19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4.2% 늘어난 31만 7,68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도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대유행 첫 해인 지난 2020년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건데 특히 여성의 경우 10대 사망 원인에 처음으로 코로나19가 포함됐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30명으로
코로나가 사망자 수 증가에 같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지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입니다. 다른 연령대 비율은 다 줄었는데 유독 청년층인 10대와 20대, 30대는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특히 더 이제 취약한 계층에서 이 자살 관련된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청년층이 이제 사회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40대 이상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암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간암과 대장암, 위암, 췌장암의 순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은 최근 여행업 단체 회장에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당시 관련 인건비를 허위 청구했다면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의 수상한 수의계약 보도가 나간 뒤 관련 시설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YTN 취재진에 잇따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었고요. 시감독 체계가 그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A씨의 1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세금을 포함해 372만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같은 시기 영등포구청에 청구한 명세서에는 11명 몫의 한 달 인건비로 9,1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청구액 사이 400만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지만 그 안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항목은 업체가 청구한 명세서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지자체에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복리후생, 면적상여, 퇴직금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은 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구청 역시 업체가 인건비로 타간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보고한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기업 내부 사정이라서 저희한테까지 보고가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고요. 수상한 정황에 대한 제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용역을 담당한 업체들이 국고를 횡령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쓰인 여러 재반 비용은 투명하게 쓰인 것이 맞는지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피부에 난 오돌토돌한 좁쌀 같은 돌기를 쥐젖이라고 하죠. 이걸 손쉽게 없앨 수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모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이라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61살 오명진 씨는 목에 오돌토돌 튀어나온 좁쌀 같은 돌기들이 신경 쓰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쥐젖으로 부드러운 섬유질로 이루어진 종양, 즉 양성 섬유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이나 겨드랑이 등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에 악영향은 없지만 미용 목적으로 제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야 되는데 거칠으니까 뜯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피날까 봐서는 안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인터넷에는 쥐젖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모두 불법 제품입니다.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구매 대행이나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쥐젖 제거 효과를 허위 광고한 연고와 크림 등 화장품이 대부분입니다.
공산품을 쥐젖 제거에 쓰이는 의료기기라고 광고하거나 효과를 과장한 의약외품 등 모두 560여 건이 식약처 집중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병원을 찾는 게 안전합니다. 연고로 이걸 녹일 정도면 정상 피부는 다 망가지겠죠. 그리고 궤양도 생기고 흉도 남고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은데 레이저로 지지면 그냥 간단하게 금방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카리브해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한 쿠바 전역이 정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현지 국영 매체를 인용해 라자로 게라 쿠바 전력청 기술국장은 이언이 자국을 통과한 직후 전력망이 붕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게라 국장은 폭풍 등으로 인한 국가 전력 체계의 장애 때문에 관련 인프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튿날 오전까지 전력 공급을 복귀할 수 있도록 밤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언의 이동 경로에 놓였던 쿠바 서부 지역에선 강풍과 홍수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등급인 허리케인 이언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과 다른 특이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특이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오늘 과톡에서는 특별한 혈액형을 타고난 한 남성이 평생 사랑을 실천해 무려 240만 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린 기적 같은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극장의 크리스토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다혈질이다. 사실 과학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혈액형과 관련된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 그 전에 먼저 만나보고 와야 할 것 같네요. 뭐를? 핫 이슈를요. 이번 주 핫 이슈.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선선해진 날씨에 보러 가면 딱 좋을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융합 콘텐츠 공연. 과학융합 콘텐츠는 실생활에서 과학을 문화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가공한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과학기술을 소재로 하는 전시, 공연, 웹툰, 영상 등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과학창의재단은 2018년부터 잠재력 있는 과학융합 콘텐츠들을 발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뮤지컬 디어 마이 라이카는 우주과학 소재의 뮤지컬입니다. 200년의 우주여행 끝에 기억을 잃은 우주비행사 라이카가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다수의 우주 전문학자들이 실제 고문으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는군요. 이야, 제법 기대가 되는데요. 이외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양한 작가와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오프라인 전시 공간에 원격으로 디스플레이하고 NFT로 판매하는 파사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11일부터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와 이를 연주하는 로봇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과학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해요. 오, 이런 소식들이 있었군요. 정말 놀라워요. 그럼 아까 혈액형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은 어떤 것일까요? B형? AB형? RH-형? 하하, 아닙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2018년 5월) 호주 한 혈액센터에서 노인이 헌혈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헌혈이 거의 끝나가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그를 찾아왔다. 제임스님. 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임스님이 없었다면 저희 셀리나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토레스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토레스 빨리 인사드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그래.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노인 제임스 해리슨. 그가 지금껏 살린 아이들은 무려 240만 명에 이른다는데 과연 그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1951년 호주의 한 병원. 응급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4세 소년이었던 제임스 해리슨은 당시 폐에 큰 부상을 입고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아이고, 정신이 좀 드세요? 네.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네. 힘든 수술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다행이다. 수혈을 13리터나 했네요. 수혈을 13리터씩이나요? 저는 RH- 혈액형이라 그 수혈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을 텐데. 20명이 넘는 분들이 제임스 군을 위해서 헌혈을 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래요. 저 결심했어요. 저도 다 나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꼭 헌혈할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헌혈은 18세 이후부터인 거 아시죠? 그리고 4년 후 18세가 된 제임스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혈을 하러 갔다. 그런데 피검사를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시죠? 제임스 씨, RH-A형 맞으시죠? 예.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니 14세 때 RH+ 혈액을 수혈받으신 걸로 돼 있어요. 사람의 혈액은 크게 RH+와 RH-로 구분되는데 RH+와 RH-의 차이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D항원이다. 적혈구에 D항원이 있으면 RH+, D항원이 없으면 RH-로 구분한다. 만약 D항원이 없는 RH-인 사람이 RH+인 사람에게 수혈을 받게 되면 수혈받은 적혈구의 D항원과 체내에 있는 D항원에 대한 항체가 응집 반응을 일으켜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때 RH+ 혈액을 수혈받았으면 생명이 위독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멀쩡해. 아니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걸... 당장 검사를 해봅시다. 담당인은 제임스의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며칠 뒤 선생님, 그럼 제 혈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임스 씨의 혈액은 아주 특별합니다. D항원에 대한 항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아도 제임스 씨의 피를 이용하면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의사의 설명은 이러했다. 예를 들어 RH- 혈액형인 산모가 RH+인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임산부의 혈액 속 D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넘어가 적혈구를 파괴하고 뇌 이상이나 유산을 초래하는 용혈성 질환이 나타나는데
제임스의 혈액속 항체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제 피가 그런 아기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 피를 뽑아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헌혈을 시작한 제임스. 제약회사는 그의 혈액을 이용해 안티-RHD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1960년대부터 수십 년간 해당 백신에는 그의 피가 들어있었다. 아이고, 헌혈하러 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2주 전에도 오셨었잖아요. 아유, 제 피 하나가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다는데 건강이 허락하면 최대한 많이 와야죠. 그는 더 많은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2주에 한 번씩 혈액센터를 찾았는데 60년 동안 무려 1000번이 넘는 헌혈을 했다. 결국 2011년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혈을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저희 연구팀의 연구 결과 제임스 씨와 같은 항체를 가진 사람들은 한 번 헌혈로 17명분의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는 한 번 헌혈로 2000명분의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슈퍼 항체인 것이죠. 그런 제임스의 헌신으로 무려 240만 명의 아기가 새 생명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의 피를 기적의 혈액, 그를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로 불렀다. 그리고 2018년 그의 마지막 헌혈이 이루어졌는데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81세 이상이 되면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슬프군요. 2주에 한 번씩 헌혈하려고 내 팔을 내밀었는데 제게는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는 50만 명이 쓸 수 있을 정도의 백신 비축분이 있었음에도 헌혈을 그만두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지막 헌혈 장소에는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12명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했다. 감사해요, 제임스 씨. 저도 감사드려요. 아이고, 이뻐라. 수백만 명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173번의 헌혈을 한 남자. 하지만 아직도 그의 혈액이 어떻게 슈퍼 항체를 가지게 된 것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자약은 전류나 자기장을 이용해 특정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개념의 치료제인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전기자극 우울증 전자약을 개발한 이기원 Y브랜 대표이사, 또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가 우울증 전자약인데요. 이성규 기자, 우선 우울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 등으로 일상생활의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질환을 말을 하는데요. 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이제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의기소침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예. 이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네네. 한 10에서 25% 정도가 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네. 이 지난해 우울증과 이 불안장애 환자는 한 172만 명 정도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보다 14%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이 먼저 우울증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그 대표님 회사 명칭이 Y브레인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Y브레인 사명은 뇌 분야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로고 모양도 뇌의 대표적인 이제 부위인 대뇌, 소뇌, 뇌관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른 면에서 보면은 Y 브레인,
왜 뇌가 중요한지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전자약이라는 용어가 좀 다소 생소하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이 전자약이 뭔지부터 그 개념을 좀 손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자약은 전자라고 하는 용어와 약이라고 하는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적인 회로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 초음파 에너지, 자개 에너지 등의 외부 자극을 통해서 네. 특정 뇌나 신경 부위에 이제 에너지를 인가를 하고 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뜻합니다. 네. 임상시험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검증받아서 이제 처방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쓰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건강관리기기와는 차별화됩니다. 네. 네. 이 기존 약들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특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 약물들은 이런 신체 전신으로 퍼져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서 전시성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전자약들은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 국소 부위에 작용을 하고 원하는 작용 원리로 한정해서 작용하는 특징으로 인해서 네. 전시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 Y브레인이 전기 자극 우울증 전자약을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성규 기자가 현장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 환자였던 그 뇌파 검사 결과지잖아요. 이 그림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토포맵이라고 합니다. 이 토포맵은 19개 채널에서 측정된 값을 그 사이 값을 이어서 컬러로 보여주는 걸 토포맵이라고 하고요. 이 토포맵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앓는지 그리고 기존 문헌에 알려진 문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우울증을 이제 전기 자극을 줘서 완화시킨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좀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직류 자극을 통해서 뇌 세포들을 이제 자극하게 됩니다. 이 전기가 입력되게 되면 이제 뇌 세포들의 활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우울증 환자에서는 좌측 뇌에 뇌 세포들의 저하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저하가 있는 좌측 뇌를 자극시킴을 통해서 우울감 개선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우울증 전자약 임상시험도 하셨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울증 전자약은 인체에 안전한 미세 전기 자극을 이마에 전달해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저하된 전두엽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항우울 효과를 냅니다. 네. 우울증 전자약에는 새로운 뇌신경 자극 기술과 재택 사용을 위한 자동화,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이제 재택 관리를 통한 총 20개의 특허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울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2020년 진행된 서울성모병원 등의 국내 다기관 임상 결과 6주 동안 매일 30분씩 전자약을 단독으로 적용할 시에 우울 증상의 관해율, 즉 증상 개선이 62.8%에 달했습니다. 네. 그 우울증 진단 척도가 있는데요. 설문을 통해서 환자가 작성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 일정 점수 이하이면 정상 범주에 속하는데 그 정상 범위를 증상 개선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 항우울제 관해율보다 약 10% 이상 높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10%포인트 이상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좀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 맞습니다. 우울증 전자약이라는 게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환자가 편하게 자기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병원에서 의료진이 우울증 전자약의 전류 강도, 자극 시간, 사용 기간 등의 처방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 처방 내역이 입력된 소형 마우스 형태의 휴대용 전자약 모듈을 집에 가져가서 편리하게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그 헤어밴드를 착용을 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착용 상태를 인식을 해서 저장된 처방에 따라서 이 치료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 우울증 전자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울증 전자약은 식약처 시판 허가가 된 2021년 4월 이후로 저희가 시판을 하고 있고요. 네. 2022년 올해 6월 1일부터 저희 비급여 고시가 나와서 본격 보급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병원을 포함한 40개 이상 병원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네. 5,000건 이상의 누적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자약 처방은 비급여 의료행위인데요. 네. 병원에 따라서 이제 산정하는 비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회당 이제 1에서 5만 원 정도의 처방 비용이 들고요. 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그 헤드밴드와 이 손모품, 전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대략 30회 기준으로 이제 수만 원 정도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시면 우울증 전자약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우울증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이 그 먹는 약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에 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전자약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없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환자들이 또 쓰면 좋은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우울증 전자약은 의료진이 처방한 대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존 약물과는 다르게 오남용의 우려가 적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이제 이걸 편하게 집에서 자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적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우울증 이 전자약의 부작용은 기존 약물과는 다르게 전신성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현저히 적고요. 네. 다만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인 어떤 피부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 전자약이 처방되고 있는 군들은 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 전문직 분들처럼 약물을 꺼려하시거나 약물의 부작용을 경험하시거나 이 효과가 제한적이신 분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약물과 병행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Y브레인이 우울증 전자약 이외에도 다양한 신경계 관련 전자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 개발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후속 전자약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전자약은 전문 전자약, 경도침의 인지 개선을 하는 이 전문 전자약인데요. 네. 현재 118명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 임상의 환자 모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임상을 완전히 마치고 식약처 추가 시판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자약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전자약이 어떤 질환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우울증은 설명해 주셨는데 뭐 어떤 관절염 같은 것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자약은 최근 특히 재택 사용 가능하거나 아니면 최소 수술 기반으로 조금 더 장기간 적용 가능한 전자약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쌀알만한 크기로 소형화해서 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는 전자약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붙여서 네. 뇌암,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뇌암을 억제하는 그런 전자약도 FDA 허가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국내 대기업이 투자해서 관심을 받았던 2개의 전자약이 또 있는데요. 네. 이런 신경계에 전기 자극을 해서 ADHD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전자약도 있고요. 그리고 손목신경에 전기 자극을 해서 이센셜 트레머라고 하는 파킨슨병의 일종을 억제하는 그런 전자약들도 속속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서 이 전자약이 활용을 받고 있는데 부작용은 적고 또 효과는 뛰어나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세계적으로 전자약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적응증들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Y브레인은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도 신경정신 질환을 집중적으로 이제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항우울제나 약물들이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 장기 관리가 어려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단점들을 효능뿐만 아니라 환자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전문 이 전자약뿐만 아니라 재택 사용, 개인용 그리고 일반 헬스케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최근 코로나19 체외 진단 키트 혁신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체외 진단 키트가 허가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 주도로 많은 공공의료기관들의 전면 보급이 되어서 주류 기술이 되었고
동시에 이 체외 진단 키트가 가정용으로도 자가 진단 키트가 같이 상용화됨으로 인해서 네. 많은 분들의 이 분야에 대한 이제 인식이 개선이 되었고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서 또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간에 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사실 한국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도 이제 해외에 보급되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점들을 이제 전자의 분야에서도 잘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하실 말씀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그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이 3가지 성공 원인을 잘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저해와 같은 전자약이나 또 새로 나오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대규모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류 의료 기술로서는 도입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주류 의료 기술화 하기 위해서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기업 주도 또는 정부 주도로 의료 현장에서 많이 쓰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들이 이 약국, 일반 의약품, 네. 어떤 재택 의료기기처럼 새로운 채널에서 더 많이 쓰여서 궁극적으로는 인식을 이제 높이고 의료기관으로 유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CT 기술이 접목된 이 기술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한다면 코로나19 체외 진단 키트 같은 혁신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기존의 우울증 치료를 좀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우울증 전자약으로 환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Y브레인 이기원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사상 첫 행성 방어 시험 순간을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27일 이탈리아 우주국은 전날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에서 미국 항공우주국 다트 우주선이 시속 2만 2천 킬로미터로 소행성 디모르푸스에 충돌하는 장면이 담긴 이미지를 다수 공개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충돌 3분 뒤 현장 55km 상공을 지난 이탈리아 우주국의 큐브셋 리시아 큐브가 촬영해 지구로 전송한 것입니다. 서류 가방 크기의 소형 위성인 리시아 큐브는 다트 우주선에 실려 있다가 11일 분리된 이후 약 1,000km 거리를 두고 다트 우주선을 뒤따라오다가 촬영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제외 문제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7일 재무부가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1,000여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수혜 대상입니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 등 이 한국 업체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의견이 재무부가 마련하는 세부 지침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를 쓰는 서울시내 마을버스와 택배차 등이 2026년에는 모두 친환경차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8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를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해차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 대상을 현행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까지 확대합니다. 오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4대문안 운행을 제한하고 오는 2030년에는 운행 제한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 영천은 국내 한약재 유통시장의 30%를 차지하는 한약의 도시인데요. 이곳에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생산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약에 정통한 지역업체와 선진화된 생산 기법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침체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널찍한 쟁반에 담긴 막대 모양의 건강기능식품을 옮깁니다. 또 다른 로봇팔이 제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면 포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국내 협력 공장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능 공조시설과 항온 항습 기능은 물론 3단계로 구분해 만든 시설에는 오염물질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첨단 설비를 기초로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해외로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망을 좀 다양하게, 서플라이 체인 망을 좀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일환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국과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마켓, 그리고 소비자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좋은 신제품을 저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협업을 시작한 지역업체는 원재료 생산부터 완제품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선진공법을 배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한약재를 다루면서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 개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영천에서 나오는 한약 기반의 허브 원료를 추출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지역 약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약재 시장의 30% 정도를 유통시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아메이하고 전략 파트너를 맺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찾아오고 또 젊은 인재들도 일자리 찾아서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기업과 손잡은 지역 기업이 세계 표준에 맞춘 제품 생산으로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해 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게 될 한화그룹은 육해공 방위산업 통합체계를 갖춰서 글로벌 방산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6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한화가 2조 원의 인수를 추진하는 걸 놓고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와 KF-21에 장착될 최첨단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며 국내 방산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혀온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육해공 통합 방산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군함과 잠수함의 전투체계와 엔진에 이어 건조 능력까지 갖추게 돼 글로벌 방산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함정 전투 체계를 만드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입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까지 함정 엔진까지 생산을 하고요. 그러면 봤을 때는 앞으로는 하나에서 선박 건조를 비롯해서 함정 전투 체계 그리고 엔진까지 다 통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은 또 LNG를 수입해 발전하는 사업과 태양광 사업도 갖춘 만큼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LNG 생산과 운송, 풍력 발전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한화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한다며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선 주인이 없던 상황에서 헐값 수주와 방만 경영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82%를 독점하며 앞서 있는 LNG 운반선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헐값 매각 논란은 부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모두 6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한화가 2조 원의 인수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우조선이 그동안 이제 공적 자금 많이 투입되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매각된 이제 발표가 보면 2조 원이라는 이제 2008년 그때에 비해서도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고 고용 승계와 기업 분할 반대 등 노조의 요구 사항과 절충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헐값 매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산 수출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운송 시장 확대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산업은행이 이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거래의 특징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헐값 매각 여부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한화그룹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2조 원을 신규로 확충하는 것이고 산업은행의 지분은 남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가치가 높아진 뒤 주식을 매각하면 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해외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원전 설계, 건설, 운영 기술과 상용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소형 원전, SMR 개발 경험이 있고 규제 체계와 관련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SMR 개발 수요가 있는 회원국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자제품 속 복잡한 반도체 회로를 사진을 뽑아내듯 간단하게 그려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엔 반도체 회로를 제작할 때 레이저 등으로 소재를 깎아내는 방식을 이용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니스트 손재성, 이지석 교수팀은 금속 칼고게나이드 등 무기물 소재를 이용해 빛을 받으면 굳는 잉크를 만들고 잉크를 나노미터 두께로 쌓아 올려 회로를 그려내는 방식의 인쇄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술로 2D, 3D 구조체와 열전 소자 등을 제작한 결과 높은 해상도와 균일도가 구현됐고 기존 방식보다 비용도 저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3개 나라 가운데 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위보다 4단계 상승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덴마크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2위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한국이 8위로 두 번째로 높았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17위와 29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영역 가운데 미래 준비도 부문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전자 참여 지수가 개선되고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이 늘고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내년에 개관하는 기업관에 들어갈 반도체와 가전 등 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성과물을 전시할 기업 5곳 내외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관은 기업별로 30평에서 100평 내외 전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업관 운영 인력과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명 노출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업관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31일까지 참여 의향서 등을 과학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런데 우려스러운 지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 선택입니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극단적인 선택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현실에 대한 우리 사회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